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라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싱킹 알파에 나타났던 자료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들이 맞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논리들이 더욱더 또 강건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리주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하향 의견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스토리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더 이상 주가가 가지 않고 있고 스토리주보다는 실적이 정말로 뒷받침되는 숫자를 보여달라. 자,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보상이 끝나가는 시점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항공우주공학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항공우주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엔지니어링의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항공우주라는 말은 뭐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펀더멘탈로는 충분히 좀 내재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람이 지금 이제 하락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자체는 거시 환경의 위험선으로 뒷받침하면서 내러티브가 펀더멘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가가 이베리 이평선 근처에서 머무르면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점들. 자, 로보택시와 풀셀프 드라이빙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오스틴만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안전 모니터 없이 운행되는 유일한 지역이 되고 있다. 웨이모는 차량 대수와 시장의 커버리지 모두에서 훨씬 앞서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옵티머스는 이전의 약속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R&D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장에서 단순 자금만 수행 중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생산은 2016년도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거겠죠. 실적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사이버캡의 생산 개시 그다음에 2020년도 1분기에 옵티머스의 지금 이제 제너레이션 3의 공개처럼 앞으로의 촉매가 남아있다. 자, 그로 인해서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 주가가 더욱더 큰 하락을 막는 것은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가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람은 테슬라를 트레이딩 할 때는 시작점에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일반 자동차 회사처럼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주장에 격렬히 반대할 펀더멘탈 중심의 가치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자, 이 글에서 보여주듯이 일렉트릭 비어클 있죠. 전기차 인도량이 줄고 자율주행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거시 환경이 위험 선호를 뒷받침해주게 되면 주가는 여전히 랠리를 펼칠 수 있다. 거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자,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카드라 하면서 가는 종목들, 정 말해서 소형주 이런 것들은 거시 환경,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와 같은 레러티브 주를 갖다 매매할 때의 핵심 전략인데 자, 특별히 휴머노이드 사업 기업 가치가 한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 상반기에 대규모의 로보택시의 도입 계획 덕분에 장기에 자율주행 렐러티브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위험 선호의 약화로 인해서 투자 환경이 크게 취약해진 상태다. 지금 거시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리 이동평수는 근접해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투자 의견은 보유로 하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아직은 지켜볼 때지 완전히 털 때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도. 그래서 완전히 매도 시점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내러티브의 체질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자율주행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실제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남긴 발언이 있는데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수익성 있게 규모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서비스의 리더가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오토 2.0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으로서 소비자에게 시간 절약, 안전, 접근성의 향상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매수 투자자 대부분에게는 펀드멘탈은 좀 부사적인 요소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맞는 말이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 인도량의 변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율 자체가 2023년도만 하더라도 한 7.4% 같은 것이 지금 15.6%까지 변화율이 확 떨어졌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는데 자,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풀셀프 드라이빙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언슈퍼바이즈가 올해 말 이전에 개인용으로 제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해 말까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도입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죠. 자,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공식 지원 페이지를 본다면은 여전히 슈퍼바이즈로 표기되어 있고 첫 문단은 이 기능들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면서 항상 운전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 그런 핵심 면제 조항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기를 2025년도 2분기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최근에 실적 자료 있죠. 자, 그걸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캘리포니아, 자, 그 다음에 텍사스, 지금 텍사스에서만 지금 이제 오스틴에서 어느 정도 언슈퍼바이저가 되고 있고, 자, 댈러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분기, 그 다음에 휴스턴도 2010년도 1분기, 그 다음 포닉스 역시도 2010년도 1분기, 자, 요 안에 일단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때다. 그래도 마이애미도 지금 1분기면 거의 다 됐죠. 그러니까 요 안에 올랜도, 템파, 그 다음 라스베가스 이런 데가 전부 다가 1분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실전이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대로 좀 어느 정도 되기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류 상태로서 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서 실질적으로 또 수익이 나면서 자, 그거 자체가 재무제표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기, 4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주가는 그 이전에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지 요거 자체가 시행이 실질적으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도입 예정이었던 추가 대도시 서비스도 최초 마일스톤에서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5년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자, 이때 머스크는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연말까지 안전 운전자를 없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2010년도 1월에 테슬라가 오스틴 고객의 라이드에서 안전 모니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따르게 되면 오스틴만이 차량 내에서 안전 모니터 없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우유란 지역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베이에리어 프로그램은 여전히 풀셀프 드라이빙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감독 하에 인간의 운전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스틴은 정체되어 있고 베이에리어만 산호세 공항 지역에 추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로보택시의 플랫은 442대, 이 중에 89대가 오스틴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말대로 실현되는 건 없지만 일단 실현은 되고 있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비교를 보게 되면은 미국 10개 도시에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3,000대 이상의 차량을 배치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누적의 유료 로보택시의 주행 거리가 65만 마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초창기에는 지금 이제 웨이모를 따라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 아무래도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죠. 제조라든지 시간,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웨이모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제조가 없죠. 그런데 테슬라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비 절감들이 다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뭐 이게 웨이모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잽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조금씩 느리게 갈 수는 있겠지만 또 누적의 주행 거리 자체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이제 89만 4,475마일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따라잡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테슬라는 상반기 내에 달라스, 휴스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라스베가스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에 진출 도시는 피닉스가 먼저가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는 나중에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애리조나는 이미 테슬라의 유상 라이드 헤일링의 허가라든지 안전운전자 동반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했는데,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015년도에 테슬라 자율 테스트가 주행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하고 좀 상극이니까 DMV 허가 신유도 없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2010년도 신규 가이던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국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진출을 기대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십 개 대도시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잘 안 되는 가운데 있고, 자, 특별히 웨이모도 2010년도 2월을 갖다가 런던, 도쿄 등에서 20개 이상 도시로서 라이드 헤일링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촉매자이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일스톤은 4월에 사이버캡의 생산 개시다. 현재까지 개조된 모델 Y로만 서비스 중인데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증당하면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요건 대로 가고 있고, 사이버캡이 어떻게 임팩트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때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옵티머스의 경우도 로보택시보다도 현실과 약속 간의 괴리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는 여전히 R&D 단계에 머물러 있고 테슬라 공장에서 단순 작업만 수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생산 2016년 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가면 계속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녹여서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들고 가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 주식을 갖다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일정에 대해서도 또 한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2015년도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2020년도 1월 말 기준으로서 옵티머스는 여전히 R&D 단계에 있고 일부 단순 작업만 할 뿐 공장 내 실질적인 운용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주요 발언이 있는데, 지금 옵티머스는 아주 초기 단계다.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부 단순 작업만 시켜봤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까지 이전 버전은 폐기한다. 아직까지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은 아니다. 로봇이 학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 올해 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2015년 2분기에 머스크는 3개월 안에 옵티머스 3의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은 내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모델의 공개가 2016년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본격 생산이 2016년도 말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조 관점에서 본다면 모델 S, X의 생산 중단은 프리몬트 내에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차원이다. 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프리몬트 공장 내에서 모델 S, X의 생산 공간을 갖다가 옵티머스 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장기적으로 이 공간에서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의 생산이 목표가 되고 있고, S와 X 프로그램 종료는 아쉽지만은 자율주행 미래를 대전하는 일부다. 그래서 몇 달간 내에 X 프로젝트의 X 프로필 사진도 미래는 자율주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들긴 만들고 가긴 가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이 종목의 매수 투자자들의 P 레이쇼를 갖다 진지하게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러티브주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다 충족이 안 되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내러티브가 여전히 강력하고 앞으로의 주요 촉매, 그 다음 마일스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과거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는 테슬라가 두 가지의 대형 촉매가 있는데, 4월에 사이버캡의 생산 개시, 2016년도 1분기에 옵티머스의 제너레이션 3의 공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몇 주 내에 발표될 수 있으니까 모멘팅을 잘 해야 되겠고, 자, 둘째는 거시 환경의 위험 선호를 갖다 뒷받침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거시 환경은 위험 선호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이제 이란 전쟁하고 좀 무관하고, 이런 이유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시장 자체가 밸류를 갖다 많이 주더라도 충분히 일단은 저번에 2025년도, 2024년도처럼 그러한 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배수를 좀 주기가 좀 거북하다는 거겠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양이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투자자는 P 레이쇼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배에 지금 단계 기준으로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예외도 있는데 초고액 자산가가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불안한 시장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선들도 12월 고점 대비 20% 하락한 테슬라 주식가의 하락을 지금 이제 막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되고 있는 것은 결론은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그 밸류에이션이 어디서 왔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거시 환경에 대해서 위험 선호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배수를 주면서 계속 배수를 갖다 200배, 300배 줘도 옛날처럼 팔란티를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의 시장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 테슬라가 지금 눌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가이던스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면 테슬라가 내러티브 주라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테슬라를 M7의 다른 종목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러티브가 주가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자, 지난해 휴머노이드, 그 다음 로보택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미래 일정이 있으면은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밑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들어오는 상황이 이런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거시 환경이 위험 선호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거시 환경 자체가 저 위험 같은 배수를 많이 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성장을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200일 이평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보위로 하향하고 조정한다. 4월에 사이버캡의 생산 일정, 2016년 1분기에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의 공개, 그리고 미증시의 전반적인 전반을 갖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에 있다. 조금은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로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등으로 거시 환경이 개선된다는 하반기에는 반등이 기대된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 하반기부터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일론 머스크의 프리몬트의 옵티머스 생산 현황에서 더 많은 공개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직까지는 6개월이나 1년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있는 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질 때마다 뭐 380불대라든지 저점을 지키는 라인 때 고를 때 오면 일부는 매수할 수 있는데 조금은 시간을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업계의 지각 변동, 그 중심에 있는 한 기업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0년 된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물주가 되었을까? 바로 오라클의 5,530억 달러짜리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먼저 보실까요? 무려 44% 성장. 이게 뭐냐면요. 최근 발표된 오라클의 3분기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입니다.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숫자죠. 아니, 어떻게 50년이나 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갑자기 AI 골드러시의 핵심,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오라클의 이 믿기 힘든 AI 전환,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넘어선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44%나 뛰었죠. 이게 전체 성장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라클이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20% 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대한 변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성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요, 오라클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ERPO, 자녀 이행 의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미 계약서에 도장은 다 찍었는데 아직 돈은 안 받은 미래에 들어올 게 확정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떼일 염려 없는 확실한 미래 매출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라클의 RPO가 얼마냐? 바로 이 금액입니다. 5,530억 달러.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작년보다 325%나 늘었고요. 심지어 회사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많아요. 이 모든 돈이 앞으로 들어올 게 확정된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오라클 공동 CEO가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의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저 5,530억 달러라는 RPO는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주문이 폭주해서 오라클이 감당을 못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 법이죠.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거대한 빚더미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성장의 대가인 셈이죠. 방금 전에 봤던 그 엄청난 IPO 숫자랑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약 1,080억 달러. 네, 이게 바로 오라클이 AI 인프라를 까느라 빌린 장기 부채 규모입니다.
자,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볼 때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몇 번이나 낼 수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엄청난 비교를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면 리스크가 한눈에 들어오죠. 구글은 이자를 175번이나 갚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53번, 아마존도 35번이나 갚을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오라클은요? 고작 5번입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튼튼한 동아줄 위를 걷고 있다면 오라클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오라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엄청난 빚을 감당하려는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건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3가지 비밀병기가 숨어 있죠. 그 3가지 비밀병기는 바로 첫째, 영구 임차인, 둘째, 소버린 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우위입니다. 자, 하나씩 어떻게 이 빚더미를 길들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바로 영구 임차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고객인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오라클이 가져갔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틱톡이 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쉴 틈 없이 돌리게 만들고 이게 곧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부채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월세 수입 보험을 들어놓은 셈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버린 해자입니다. 이게 진짜 영리한데요. 요즘 각 나라 정부들이 자기네 나라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 회사 서버에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바로 이 시장을 노린 겁니다. 근데 오라클이 직접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오라클 얼로이라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든 겁니다. 현지 파트너가 돈을 대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오라클은 기술만 제공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이러면 오라클은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머리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무기, 바로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줄여서 OCI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생적으로 경쟁사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컴퓨팅 비용은 반값, 네트워크 비용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이게 그냥 가격이 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오라클 주머니에 남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이고 이 남는 돈이 바로 그 거대한 빚을 갚아나갈 핵심 체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한쪽에는 5,53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위험한 빚이 있습니다. 과연 오라클의 이 거대한 도박은 잘 계산된 베팅일까요? 아니면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는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보를 너무 공개 안 한다는 소송도 있고요. 빅테크끼리 서로 투자해주면서 거품을 키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 당장 수중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빚이 얼마냐가 아니에요. 저 5,530억 달러짜리 미래 계약 RPO를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 속도의 싸움인 겁니다. 이 속도가 빚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면 이기는 거고 느리면 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라클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저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나 수도처럼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인프라 유틸리티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결과가 앞으로의 AI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